워낙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요즘에 엔스로픽이 종횡무진하고 있잖아요. 폭증하는 AI 토큰을 감당을 못하니까 일단 아마존에다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의뢰를 하고 있고 구글한테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엔스로픽 클로드 쓰면 토큰이 다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벨 같은 경우도 ASIC 설계뿐만 아니라 마벨이 하는 중요한 영역이 네트워크 쪽이죠. 방통신 쪽으로도 상당 부분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에이직 생태계, 마벨의 부상 이게 네네. 이제 하나의 꼭지로 이제 가져와 주셨는데, 자 구글이 브로드컴 의존도를 낮추고 마벨을 새로운 파트너로 이제 채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선은 에이직 반도체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AI 가속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제 그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AI 가속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GPU는 범용 제품이죠. 범용. 그러니까 이제 어떤 AI 작업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특히나 학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추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SIC은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한 칩이고, 아무래도 GPU 대비해서 전력 소모도 적고, 그리고 이제 싸고, 그리고 이제 학습하고 추론으로 보자 그러면, 물론 이제 학습용 ASIC도 있긴 하지만 주류로 보면 거의 대부분 추론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라는 거는 주문형 반도체 생각하면 되고, GPU랑 이제 GPU가 이제 사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에이직 반도체는 주문형에 가까운데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한다. 그래서 구글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뭐 TPU 뭐 이런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이거는 브로드컴이랑 하는 거 아니었나 그랬는데 이번에 마벨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브로드컴이 너무 비싸게 눈탱이 쳐서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구글이 설계한다 그러는데 왜 브로드컴이 나오냐. 요즘에는 반도체 설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설계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 프로그래밍, 뭐 코드 짠 것처럼 이런 것들 딱 주면요. 이걸 받아서 레이아웃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칩으로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설계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사실 또 요즘에는 굉장히 또 많이 엮어서 써야 되잖아요. 클러스터 단위, 그리고 맞아요. 엮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이 AI 가속기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빅테크들의 AI 가속기는 브로드컴을 통해서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럼 브로드컴이 TSMC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칩을 만들어서 이제 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브로드컴이 이제 70% 시장 점유율이면 딱 봐도 비싸게 받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벨이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의 마켓시어를 가져가면서 좀 견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마벨이 오히려 더 밀렸죠. 이게 마치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구도처럼, 네, 이게 AI 혁명이라는 게 딱 보면 승자 독식,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이도를 딱 그 정확하거든요. 그쵸. 책이 그래서 밑에 영어 부족, 위너 테이크스 이도르죠. 그러니까 잘 가던 회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자, 이런 구도로 가면 너무 안 좋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벨을 끌고 와서 이제 뭔가 이제 좀 견제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낙수 효과 아닌가. 이게 이제 브로드컴한테 일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걸 못해서 마벨한테 넘어가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필요한 반도체는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기면 브로드컴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TSMC한테 주려면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착 이렇게 한 다음에 TSMC에 주면 만드는 건 이제 TSMC가 만드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해야 되는데, 브로드컴이 이제 일감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제 뭐 돈을 더 주시든가 딴 데 알아보시든가.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마벨로 이제 갔구나. 그러니까 마벨도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MPU라고 하죠. 네네. 메모리 처리 장치가 해결하려는 메모리 월 문제가 있다고. 네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글이 마벨을 데리고 오면서 마벨한테는 이제 당장 그 AI 가속기용
ASIC보다는 이제 별도의 또 ASIC을 맡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NPU라는 건데 NPU가 있고 또 MPU가 있는데 그러게 무슨 뭐 PU 앞에다가 네네. 아니, 이러다가 A, B, C, D 다 붙겠어. 그래. GPU가 있고 CPU가 있고 그렇죠. NPU가 있고 MPU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M은 메모리 아. 처리하는 이제 전용 프로세서인데, 자 그러면 어디 뭐 HBM에도 베이스 다이에 뭐 메모리 처리 그 컨트롤러도 있고 한데 굳이 또 NPU라는 게 필요하냐? 자, 구글이 지금 자기네들 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TPU 하고 HBM 사이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또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넓혀놓긴 했지만 여기서도 많은 손실이 있다. 자,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NPU라는 칩을 별도 칩셋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또 병목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NPU를 신규로 채택해서 이제 좀 하려는 거고, 요게 좀 비슷한 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ICMS라고 해서 별도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계층을 만들어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은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대화 채팅창에 워낙 많은 히스토리들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코딩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바로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키 밸류 캐시라고 해서 KV 캐시. KV 캐시를 담아두기 위한 하드웨어가 이제 ICMS라고 해서 인퍼런스 컨텍스트 메모리 스토리지. 그래서 고성능 엔터프라이즈 SSD가 많이 필요해진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낸드 관련주들의 트리거가 됐잖아요. 네네. 결국 샌디스크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고. 네.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저장을 하는 거는 ICMS라고 하는 새로운 메모리 계층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블루필드 4 DPU라는 거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별도 칩을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CPU가 하던 것들을 따로 덜어내서 별도 칩셋을 만든 것처럼 이번에 메모리에서 자체 컨트롤러로 담당하던 것들을 좀 더 이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별도 칩셋을 NPU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이슈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HBM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가 D램을 수직으로 쌓는 데서도 부가가치가 오죠. 뭐 그 어떤 용량이 커지고 밴드위스가 높아지고 여기서도 부가가치가 오지만 결국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그 제일 밑에 깔리는 로직 칩에서도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걸 자꾸 파운드리 회사나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설계업체들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거든. 어떻게 구글도 딱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NPU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메모리 업체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네네. 이거를 우리도 좀 뺏어오자. 메모리를 덜 쓰는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면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메모리 업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빅테크들이 저렇게 머리를 싸맬 정도로 저렇게 그렇죠. 메모리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딱 터보콘트하고 똑같죠. 맞아요. 터보콘트 얘기가 나왔을 때도 네네. 이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네네. 없어진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건데 그런 이야기군요. 어떻게든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초과 수요가 30% 40% 어떤 메모리 영역이든 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메모리를 것인가. 하드웨어를 덜 쓰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터보 콘트 얘기할 때는 저기 6분의 1인데 근데 6분의 1을 한 번밖에 못 곱하는데 네네. 지금 메모리 수요는 이것 때문에 곱하고 저것 때문에 네네. 곱하고 그래서 계속 곱해지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6분의 1 한 번 곱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NPU도 막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좀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벨이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삼각 포지션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진짜로? 그렇죠. 지금은 워낙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잖아요. 네네. 요즘에 엔스로픽이 보면 종횡무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엔스로픽이 지금 폭증하는 AI 토큰을 감당을 못하니까 일단 아마존에다가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또 의뢰를 하고 있고 주말에 구글한테까지. 맞습니다. 네. 구글한테도 지금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코어 웨이브도 네오 클라우드도 끌고 오고 있죠. 자,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엔스로픽 클라우드 쓰면 지금 토큰이 다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아, 그래 요즘 좀 약간 좀 불만이 많이 네. 생기고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빨리 토큰이 사용된단 말이야.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금은 사실 뭐
경쟁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제미나이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당장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구도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똑같아요. 이제 마벨 같은 경우도 ASIC 설계뿐만 아니라 마벨이 하는 중요한 영역이 네트워크 쪽이죠. AI 네트워크. 네, 광 통신 쪽으로도 상당 부분 또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삼각 포지션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네.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엔트로픽이 네네. 엄청난 컴퓨팅 수요가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이제 투자하는 과정을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협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야, 근데 너 어차피 너 데이터 센터 필요하지 않냐? 야, 우리 거 안 쓰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투자 좀 받아줘. 내 거 좀. 그쵸.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엔트로픽이 지금 이제 가치가, 기업 가치가 뭐 0.4조 달러 얘기 나오는데 그것보다 지금 그 오픈 AI는 훨씬 더 2배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는 싶은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거 필요하니까 사 이런 구조 아니었을까? 그렇죠. 어땠을까요? 돈을 주고 자, 그 돈을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지분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엔트로픽의 지분을 좀 이제 확보하는 그런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가장 핫한 주식이 엔트로픽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컴퓨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이런 그렇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나오는 빅테크 실적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겠죠? 네, 실적은? 뭐 숫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캐펙스를 뭐 이번에 꺾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직 시장이 확대될수록 또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수혜를 네네. 어떤 종목들이 보느냐 이런 네네. 것도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 ASIC 시장이 커지면 삼성 파운드리를 제일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아직 뭐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 AI6 칩, 뭐 AI 뭐 5 이런 것들 제외하면 빅테크 ASIC을 좀 본격적으로 수주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죠. 이제 점점 이제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이거는 이제 뭐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록이라는 칩 그러니까 원래 AI 스타트업이었잖아요. 스타트업 칩을 원래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록이 엔비디아한테 인수되는 바람에 요거 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에서 추론에서 보면 프리필이라는 영역이 있고 디코드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필은 이제 루빈 CPX라고 하는 차세대 칩이 전용으로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디코드라는 영역에서 이제 지연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록의 LPU,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을 이제 대량으로 쓰기로 했고 이게 향후 원래 계획한 것보다 몇 배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삼성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으로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내 부품사 중에서는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 네. 같은 회사들도 좀 수혜가 있을까요? 네.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SIC이 점점점 많아지면요. 그러니까 당장 봐도 엔비디아 칩하고 ASIC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SIC만 전용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존에 깔아놓았던 인프라는 대부분 엔비디아 칩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호퍼도 있을 거고, 암페어도 있을 거고, 블랙웰도 있을 거고. 자, 이거하고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NVLink 퓨전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연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 칩끼리 연결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특히 기판 쪽에서 많이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쪽에 광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해지는 게 여기서 많이 필요해지는 건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MLB라고 해서 고다층 기판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 삼성전기도 이제 수혜를 보게 되죠. 이제 플립칩 BGA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리노공업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ASIC이 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테스트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다만 최근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 그러게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약간 네거티브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라는. 맞습니다. 인후공업이 참 좋은 회사였는데 어쨌든 그렇죠. 네. 네. 기스가 그리고 이제 좀 난 또 거죠.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또 이제 점점 선단 공정 가동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들던 칩들이 또 외주 물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사 업체를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제일 삼성 파운드리 업황하고 제일 연계해서 베타가 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주 좋아지고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좋아지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좋은 것 같고 조립 패키징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그래도 국내에서 탑티어 회사이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좀 이제 확장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PC에 보면 옛날에 네네. 원래 나와 있는 그 제품에다가 이제 조립 PC 생각하면 이것도 끼고 저것도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 시대는 이 PC가 저따 PC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하나의 그냥 여의도만한 PC가 하나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수십만 그 개를 PC 연결하는 안에도 거죠. 지금 네. 보면은 엔비디아 거 있고 TPU 있고 뭐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연결해서 쓰려면은 이게 또 이게 네. 뭐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표준을 열어줘야 되죠. 엔비디아가.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 칩하고 칩끼리는 NV 링크 퓨전이라는 걸 통해서 열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서버하고 서버끼리 연결하는 것도 원래는 NV 스위치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 이런 걸 통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이더넷 쪽에도 이제 기술을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열어주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연결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 니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네.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것보다 그렇죠. 어차피 내게 들어가는 게 일단 좋은데 네네.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거 쓰면 좋다 이런 생각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또 필요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브로드컴의 MS가 70%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브로드컴과 이제 마벨이 이제 MS가 올라가겠죠? 이제 비중이 네네. 시어가 올라가면 25%까지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이제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브로드컴의 AI, ASIC 쪽 사업 것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브로드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들, IP나 그리고 이제 경험과 노하우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락인 효과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또 네트워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솔루션도 결국은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브로드컴의 어떤 그런 그 네트워크 기술이 거의 탑티어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데 엔비디아는 자기네들 기술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폐쇄적인 기술에서 탑이고 약간 오픈 소스 같이 약간 오픈형 기술에서는 브로드컴이 그래도 여전히 탑이기 때문에 뭐 마벨의 어떤 이런 공격적인 캐치프레이즈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또 브로드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엔비디아가 짱이라는 게 네. 네트워크도 짱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브로드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번에 이제 이 주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에이직 반도체라는 주문형 반도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얘기 나왔던 뭐 마벨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들의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한 가지 첨언하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최근에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이제 광자 쪽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루멘텀 홀딩스, 맞아요. 네 그리고 코이러런트에다가 네. 20억 달러씩 투자를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가. 그리고 최근에 마벨에 20억 달러 또 투자했죠. 아, 엔비디아가. 네. 투자하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네. 더 갈 수 있다. 사실 뭐 루멘텀에 엔비디아가 처음 투자했을 때가 45불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 거의 700불 가까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여전히 이제 광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결국 네트워크 중요합니다. 자신이 요즘에 활약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네네. 책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요.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네네. 이 책을 안 사볼 수 없게 이제 제목을 만드셨어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자극적으로 저기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네네네. 시장도 좋고 또 우리 대표님이 추천사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네네네.
이게 초판이 다 팔렸어요. 초판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판으로 초판을 다 팔아본 적은 처음이라. 네.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초판이 네. 다 나갔다는 지금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이 책. 네네. 제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AI 혁명을 처음부터 안내해줬다. 안내해준 이영수 대표의 마지막 통찰이라고 제가 이제 네.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아니었으면 근데 좋겠는데. 진짜 마지막 거의 이제 네네. 그동안 사실은 그쵸. 반도체 투자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AI의 이 흐름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따라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는 마지막 AI 버블이거든요. 이제 네네. 버블 속에서도 살아남게 해주는 투자자의 필수 무기가 네. 될 것이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이제 사시면 좋은가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이 AI 혁명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미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좀 보면 이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떤 폭풍의 한가운데 있으면 폭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떨어져서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래도 네 번째니까 제일 잘 쓴 것 같습니다. 완결도가 그죠? 네네, 네. 근데 제가 보면은 챕터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 세계 질서는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빅테크의 AI 생존 경쟁, 몸값 높아진 한국, 메모리 슈퍼사이클,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주셨고, 파운드리, 그리고 네트워크 기판, 요즘 또 이게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지컬 AI, 전력 인프라, 반도체 소부장까지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AI 버블에서 부상할 산업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증권까지 아우러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AI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투자해야 되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한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HBM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HBM, 소캠 기술 로드맵하고 이제 메모리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네. 요즘에 이제 보면은 HBM4 이 단수가 16에서 20단에서 12에서 20단, 16단으로 이게 지금 약간은 하향 조정이 네네. 된 것 같다라는 네네.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20층까지 하려고 했는데 16층까지만 하자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 2년 전에 생각했던 HBM의 로드맵보다 속도가 되게 많이 느려요. 느려지고 있죠. 네네. 네. 원래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되기로 한 것도 결국 시점이 딜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수 쌓는 것도 원래 생각한 것보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네,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난이도라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는 못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표준을 만드는 그리고 고객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를 어떻게 고쳐서 니네한테 맞춰볼게 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HBM 두께 표준이 원래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였다가 지금은 775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완화가 됐고요. 표준이. 원래는 그 두께 맞추려고 웨이퍼를 뭐 어떻게 갈아내니 막 이러다가 지금 이야기 쏙 들어갔죠. 네. 가뜩이나 수율 낮은데. 네네. 걔네들 요구하는 스펙대로 맞췄다가는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800 마이크로미터 이야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 가격이죠. 그러니까 HBM이 막 이렇게 공격적인 로드맵을 정할 때만 해도 작년 상반기까지 분위기만 생각해도 HBM이 부가가치가 너무 높고 범용 메모리는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다 공격적으로 우리도 HBM 어떻게 해볼게요. 맞춰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심지어 HBM보다 마진율이 좋으니까 그쪽은 하이닉스한테 계속 하세요. 이런 분위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거 어려운 거 해가지고 가뜩이나 만들어도 돈도 안 되는데 지금 이 그냥 우리 라인 돌리는 게 더 나은데 그렇게 어려운 걸 한다고요? 어려운 거 못해요. 수율 낮으면 그 오히려 더 또 깨지는데 웨이퍼 또 투입하는 즉시 그냥 바스러져 버릴 텐데요. 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네.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 이제 월간 아신의 주제는 뭐였냐면 하이닉스 HBM 이렇게 잘하는데 네네. 삼성전자는 못해가지고 네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울며가다면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됐다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HBM 안 하고 딴 걸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더 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이번 1분기 실적 기준을 보면 범용 디램 마진율이 70% 후반대고요. 그 HBM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50%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하이닉스는 아마 한 7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범용은 한 80%?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워렌 버핏의 이제 증시 격언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썰물이 오면 누가 옷을 입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혀진다. 근데 사실은 이제 썰물이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와 물이 와가지고 물이 더 들어와가지고. 뭐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도 다 돼버려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HBM 막 이렇게 하다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조직 쇄신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잠깐만 그런 거 필요 없겠는데 그쵸. 이런 분위기가 된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당장 버블이 올 것 같아서. 지금 버블이 올것 같아서.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그 지금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문제는 없겠지만. 네네. 기술력 차이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하고의 격차가 네. 당분간은 좀 계속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HB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조금 앞선 상황이긴 해요. 그 네. 기술력 측면에서. 네네, 맞습니다. 기술력 성능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요구했던 스펙이 100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메모리 3사다 100을 맞췄어요. 처음에 HBM4 기준으로. 근데 엔비디아가 하다 보니까 이게 110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시스템이. 네네. 그래서 갑자기 미안한데 우리 HBM4를 110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제 마이크론 여기서 우리 못하는데 네, 이 베이스 다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맞췄어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세서 성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미안한데 117로 맞춰줘. 그러니까 요거는 삼성전자밖에 안 되고 SK 하이닉스는 야 우리 그거 못해. 라고 하니까 보니까 하이닉스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 110으로 하자.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야 그럼 처음부터 117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췄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4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오버스펙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성공을 하는 거고요. 베이스 다이를 4나노로 하고 이제 그 위에 쌓는 D램을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걸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일단 레퍼런스를 쌓으려고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주요했던 거고 아마 요 다음 버전은 또 모르죠. 어떻게 하이닉스가 이제는 이를 갈고 뭔가 HBM4E 제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HBM과 관련된 네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다음 주제는 이제 소캠이에요. 네, 일단은 소캠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PU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고급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GPU 그러니까 그 블랙웰이나 루빈 같은 GPU에 필요한 HBM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메모리 중에 제일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M이. 그런데 이제 CPU도 그동안에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CPU의 메모리 백업해 주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범용 D램을 썼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LPDDR이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D램을 주로 썼죠. 그게 이제 그레이스 CPU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CPU까지는. 근데 이제 이게 베라 CPU 오면서부터 CPU 성능도 너무 좋아진 거죠. GPU 성능도 좋아졌지만 근데 이제 CPU는 GPU 수준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범용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명품에서 준명품 정도. 네. 그게 소캠이라고 하는 메모리인데요. 요거는 LPDDR, 그러니까 모바일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건데 HBM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 시장이 베라 CPU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에이전트 AI 때문에 네네. 이게 커지면은 잠깐만 GPU 막 계산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GPU만큼 CPU도 중요해져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GPU가 한 8배 필요했는데 네. 이거 거의 비슷하게 필요할 정도로 그렇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CPU의 중요성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CPU를 백업하는 메모리의 중요성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까지는 아니어도 준명품. 준명품 필요한 거죠. 네. 비유가 다 적절한 것 같은데 준명품 정도 그러니까 소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캠에서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이제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보면 삼성은 속도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HBM 쪽에서 속도 때문에 굉장히 실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쪽에 진입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소캠2는 우리가 제일 먼저 진입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참고로 소캠1은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속도를 냈어요. 근데
소캠은 원래는 블랙의 울트라용 CPU, 그러니까 그레이스 CPU에다가 소캠 1을 원래는 적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수율도 안 나오고 하니까 소캠 1은 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죠. 만약에 마이크론이 소캠 1을 성공했다 그러면 소캠 2도 마이크론이 좀 더 선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캠 1 같은 경우는 그 개인용 슈퍼컴퓨터 있잖아요. DGX 스파크. 네, 거기에만 이제 일부 들어간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은 망했어요. 소캠 1은. 근데 이제 베라 CPU가 본 게임이죠. 소캠 2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소캠 1보다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된 표준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 소캠 2는 거의 또 제로 베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소캠 1이 사실 선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속도를 내는 게 삼성전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HBM4에서는 1B D램 다이를 썼다가 지금 삼성한테 어쨌든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뒤처진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소캠2에는 1B D램을 써요. 근데 하이닉스는 야, 이번에 소캠 우리가 장악하자. 1C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HBM보다 좋은 D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공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마이크론은 좀 애매하잖아요. 마이크론은.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일단 속도, 기술에서도 약간 좀 애매하니까 자, 우리는 용량을 키우자. 그래서 제일 소캠 중에서 제일 용량 큰 건 우리가 만들어서 어떻게 영업을 해보겠다. 네네. 자, 지금 그런 구도입니다. 이게 완전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네네. 이 시장도 어쨌든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약간 느낌이 이를 가는 느낌인 네네. 거고요. 이제 그렇죠.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번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할 줄 하면 해.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마이크론 이제 좀 뒤따라오는 느낌인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게 이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 D램, 일반 이제 제품의 그러니까 D램의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빠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HBM의 가격 인상 효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 시계반을 돌려서 특히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네.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HBM 가격이 빠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마이너한 의견이었었고요. 네, 월간 나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저는 HBM 가격이 그렇게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하이 싱글이나 약간 로우 싱글 정도는 빠진다고 봤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그 뭐 모건 스탠리에서 뭐 네네. 윈터가 온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뭐,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 HBM 그 뭐라고 가격이 네네. 계속 오르냐 뭐 빠지지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가격을 올리긴 했죠. 올리긴 했는데 지금 범용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이번 1분기에만 고정 거래 가격이 거의 100% 올랐으니까 그리고 수출 데이터라 보면 전년 대비해서 300 뭐 맞아요. 50% 가까이 오르니까 자 그러면 HBM을 제일 못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37조 6천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10%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1분기 많이 못 올렸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은 계약된 물량과 계약된 가격으로 사가기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협의하는 게 좀 더 범용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2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분기 쪽에 하이닉스가 추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시장 컨센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HBM 가격도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오른. 그 요즘엔 저는 이제 표현이 그냥 아무 반도체라는 게 중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를 우리 되게 많이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반도체나 다 오르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호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명품의 가격이 많이 못 오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이거 다 오르는데 너도 그렇죠. 오르고 너도 오르는데 그렇죠. 얘가 안 오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는 약간 좀 아쉬운 실적이었지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HBM4부터 침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HBM4E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고요. 이제 HBM4에 원래 적용이 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또 HBM4가 수율도 낮고 만들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범용 메모리도 비싼데 이거 굳이 뭐 웨이퍼
갈아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루빈 울트라용인 내년에 나오는 루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이 일부 레이어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본더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기존에 잘하는 베시,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 한화 세미텍 뭐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이제 HBM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본더 쪽은 그렇지만 이게 또 표면 처리 쪽이 또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해서 구리하고 구리 붙일 때, 그리고 절연층하고 절연층 붙일 때 이 표면 처리를 해줘야 싹 붙잖아요. 중간에 뭐 접착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레진을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칩하고 칩을 다이렉트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표면 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어닐링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이오 테크닉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을 담당하는 HPSP 같은 회사가 이제 좀 세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려면 약간 울퉁불퉁거려도 이게 들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플랫해져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화학기계적 연마라고 하죠. CMP. CMP 공정이 필요해지는데, 거기서는 CMP 장비를 하는 회사가 이제 국내 KC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 KC텍은 이제 그 장비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소재, CMP 네. 슬러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계측 빡세게 해야겠죠. 네네. 계측. 그런 거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 넥스틴 같은 회사들도 뭐 관심 가질만 합니다. 네. 밸류체인이 많죠? 네. 잠깐만요. 근데 이 얘기 들으시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뭐 네.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는데. 자, 네.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게 보면은 우리가 네. 뭔가 정리 안 될 때는 책을 펴놓고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참고서죠. 네. 참고서를 보면서 잠깐만 이게 여기 있구나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네. 책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암호 반도체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낸드 아닐까. 네네. 낸드는 사실은 이제 뭐 천덕꾸러기였잖아요. 네네. 낸드로 무슨 언제 돈 벌어본 적이 있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얘 영업이익률이 48%입니다. 네. 이게 엄청납니다. 근데 이러다가 지금 HBM 이익률을 초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그렇죠. 이게 대충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봤더니 이번에 사실 1분기 실적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낸드 이익률이. 네. 근데 삼성전자가 한 48%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요즘에 뭐 디램 이익률이 80% 뭐 이러니까 사실 뭐 그래 그 정도 했나 보다라고 넘어가는 건데, 사실 과거 슈퍼 사이클에서도 낸드가 이 정도 이익을 잘 못 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낸드도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익이 많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이제 그 EPS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사실 그리고 낸드 이제 업체들을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샌디스크나 뭐 키옥시아나 뭐 이제 국내 낸드 관련 밸류 체인들도 이제 관심 가지고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낸드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충격적인데, 그럼 이제 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PBR이냐 PER이냐 뭐 등등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네. 이제 계속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메모리 가격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이 3분기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빠르면 뭐 2분기 말, 뭐 시장이 좀 더 빨리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1분기에 100%가 올랐는데 2분기에 100%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2분기에는 한 60% 정도 될 것 같고, 3분기에는 만약에 그거보다 뭐 20, 30%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근데 이게 네. 그 상승률이 YY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QOQ입니다. 네네, QOQ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숫자인 그렇죠. 거예요. 이거 착각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가 아니고 지난 분기 대비예요. 네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렇죠. 상승입니다. 그리고 YOY로도 보면 이제 작년 9월부터 매물 가격이 그렇죠. 급등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로스 레이트가 좀 꺾이면 주가도 약간 한번 조정받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좀 이제 잘 보긴 해야 돼. 그때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실적이 내년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유지만 돼도 네. 대박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빠지지만 않아도 네네. 대박이다.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 이걸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내신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이게 이제 실전 투자라는 이 용어 네.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의 영업이익에서 혹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출에서 뭐 등등 반도체의 영향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그래서 영업이익 내에서 반도체 비중이 64%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일단 뭐 당장은 주식이 좋으니까 뭐 네. 좋죠. 근데 이제 사실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가 산업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뭐 이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잘 가는 반도체를 누르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반도체가 잘 가면 이제 다른 것도 더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출에서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월간 데이터들 보면 뭐 한 달에 그 요즘에 수출액이 보면 600억 달러, 700억 달러씩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3분의 1이 반도체거든요. 야. 요즘에는 뭐 35%까지 올라오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절대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네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또 훨씬 이게 더 훨씬 고급가니까. 훨씬 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하나 만들어서 마진은 뭐 8%뭐 이렇게 남는다면은 메모리는 80%가 남으니까 그렇죠. 원가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제 5배 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좀 쏠림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국내 전체 시총으로 볼 때 반도체가 아직 절반은 안 됩니다.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올해 코스피,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 이익 합산이 한 7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700조요. 네. 그렇죠. 원래 200조 나오면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헛웃음이 그렇죠.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은 700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이제 애널리스트 하던 그 꼬꼬마 시절에는 200조 대박 막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200조가 어떻게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00조라고요. 700조인데 그 중에서 반도체 특히나 빅2가 두 회사가 담당하는 게 500조에서 520조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익의 이익 기여도의 70% 정도 된다고 보면 시총이 45%까지 높아졌으니까 좀 부담스러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익 기여도를 보니까 이게 70%고 내년에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집중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익 비중에 비해서 시가총액 비중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맞습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R이 뭐 한 9배, 8배, 9배 8배, 9배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반도체를 발라내고 보면 뭐 15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5배 내외 뭐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미국이 정말 올해 내내 하드웨어 쪽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그 S&P나 나스닥 중에서 하드웨어의 비중,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은 밸런스가 또 맞는 거지.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그러다가 이제 또 오픈 AI 들어오고 엔트로피 들어오면 소프트웨어 또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밸런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뭐 일변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그렇죠. 이게 좋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제가 최근에 또 글을 쓰기는 했지만 네. 요즘에 유튜브나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글을 네. 쓰긴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약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면 사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그럼요. 것들은 네. 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산업 구조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할 거죠? 이거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해서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어떤 반도체나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또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담론들이 있는데 다 그게 빠지고 돈을 얼마 버니까 뭐 얼마 인당 얼마 가고 뭐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고 말 이런 게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또 골든 타임이 지나가나?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이 여기서 한번 팍 넘쳐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다른 산업들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만이 한국의 1인당 GDP를 역전했던 핵심 요인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다양성이 있다. 네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당장 우리 반도체만 놓고 이야기할게요. 뭐 다른 건 워낙 방대한 이야기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일단 이제 무어의 법칙, 예전처럼 칩 미세 공정을 해서 이게 발전한 속도가 안 되죠.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퍼 대비해서 지금 그 루빈이 트랜지스터 밀도 개선되는 폭이 75% 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클러스터 단위로 보면 성능 개선이 근데 500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 미세 공정이 기여하는 이 시스템에서 기여하는 게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역할도 중요했지만 결국 여기서는 아키텍처거든요. 특히 다 쉽게 이야기하면 후공정, 첨단 후공정인데 우리나라 지금 첨단 후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메모리 수출 데이터 보려면 요즘에 대만 수출 동향 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HBM이 결국 TSMC로 가서 TSMC의 코어스 2.5D 패키징으로 해서 AI 가속기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게 어느 순간 당연한 거죠. 대만 TSMC한테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저 같은 전문가들도 이제 대만 수출 데이터 보면 HBM 괜찮구나.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아닌 게요.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TSMC 코어스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일부 헤게몬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돈 벌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텔이 더 빨라요. 인텔이 이번에 EMIB라고 해서 그 일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역할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제 PC를 생각해서 PC 내에서 가장 성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데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걔한테 몰아주는 게 맞잖아요. 이게 이익이든 뭐든.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그 슈퍼컴퓨터에서 그 이제 성능을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인데 전체 성능은 500배가 개선됐다면 네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럼 결국 나중에는 뭐 메모리 물론 수급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 있지만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얼마나 이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은 절대적으로 쇼티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건데 이게 기술적인 해자가 여기서 더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해자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코어스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해서 넘길게 뭐 이거까지 네가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뺏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체인의 영역을 확장해야 우리나라 시장도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국내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또 이제 뭐 글로벌하게 이제 뭐 진짜 야 이게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린 대만 TSMC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미디어텍도 있고요. 미디어텍도 구글 TPU 설계하는 파트너잖아요. 핵심 파트너고. 뭐 그리고 GUC라는 회사도 있고 알칩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오사시라고 하죠. 후공정 전문 기업 중에서는 ASE라는 회사도 글로벌 플레이어고. 자,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가 그런 것들 일부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ASE나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인텔, 그 정말 이제 한때 뭐 망한다고 했던 인텔조차도 지금 EMIB라고 하는 그 기술 가지고 일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삼성하고 협력사들이 딱 뭔가 이제 뭉쳐서 여기서 이제 투자도 되고 인력들도 좀 키워서 그런 쪽에 뭔가 중요한 담론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센티브가 얼마니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뭐 거기 중요하죠. 직원이면 뭐 당연히 인센티브 중요한데 모든 담론이 거기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요한 담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시님께서 저희 채널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금융시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나와요. 이 정책적인 수혜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 혹은 이 펀드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코스피로 가는 자금도 있겠지만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워낙 또 이게 규모도 크고 지금 뭐 150조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규모인데 코스닥하고 이제 벤처 쪽으로 가는 자금이 거의 뭐 30조 원대 되니까요. 그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시총이 크니까 여기에 이제 유동성 붙는 거고 코스닥의 잔잔바리들한테 붙는 건 완전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네. 그 액티브 ETF가 네. 뭐 돈이 뭐 1조 정도 몰렸다. 네네. 이것 때문에도 난리가 났는데. 난리 났죠. 예, 30조면은 그쵸. 상당히 크네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개선이 없이 주가만 네. 오르면 유동성만 부으면 굉장히 나쁜 버블이 일어날 것 같아요. 탈이 나는 거죠. 네, 그죠? 탈이 날 것 같고 과거 닷컴 버블 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싸리판이 되는 거고요. 어. 버블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처럼 버블이 일어나야지 나중에 건전하게 이제 정리가 되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거는 당위적인 이야기고, 네네.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첨단 후공정이나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저는 오삿 업체나 이제 후공정 업체 중에 좀 엣지 있는 회사들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오삿 업체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이 이제 첨단 후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HPSP나 뭐 K시텍 그런 회사들이 좀 향후에는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물론 이제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기판 업체들도 수혜를 보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공정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네. 이제 당위성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K시텍과 같은 회사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아까 이제 제가 뭐 웃으면서도 뭐 너무 좋다, 뭐 아무 반도체는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메가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후방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빅2만 돈 많이 벌고 그냥 끝나면 낙수 효과도 없고 뭐 연구개발이나 인력도 뭐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또 그냥 천수답이죠. 국내 두 회사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빨리 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쵸. 우리가 뭔가 주도해서 뭔가 표준을 만들고 리딩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지죠. 왜냐면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곡간이 넘쳐날 때 다음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만처럼 뭐 ASE 같은 회사, 미디어텍 같은 회사, 자, 이런 소부장 중에서 뭔가 강소기업을 키워내야 되죠. 네,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 해외에서 좀 이제 좋은 기술 가진 회사 인수해도 되고, 그죠? 네, 결국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투자를 해주는 거는 대주주들이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지분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주들한테 뭐 배당 많이 해주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져와서 우리가 결국은 다음 기술 혁명,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하는 그 젠슨왕의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 루멘텀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기업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AI 혁명에서 필요한 애들한테 정말 나눠주면서 끌고 가면서 기술 개발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또 인정받겠죠.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 박수 막 뭐 성과급 잔치 뭐 이런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 어떻게 또 다시 써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까지 고민이 미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이제 지속 가능한 거. 어떻게 보면 이번은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많이 작용했던 부분이고, 맞아요. 만약에 메모리 쪽으로 작년에 흐름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끔찍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금 그 AI 인프라나 이런 쪽에서 뭔가 표준이나 사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7%잖아요. 우리나라가 올해 뭐 2%, 잘하면 2%, 못하면 1.7% 이야기하면 몇 배입니까? 3배, 4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만과의 이제 중국, 미국 관계를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기회를 잡은 만큼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이용수 대표님의 따끈따끈한 신간, 지금 예판이 다 팔렸다고 하니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댓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하신 시간은 다음 달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